안녕하십니까. 리트위원 원장 윤병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갱년기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폐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월경이나 그 시점을 말씀드린다고 이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라는 거는 폐경이 되는 그 시점에 수년 전 혹은 또 그 이후 수년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의 자체는 본인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우리가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때를 옛날부터 갱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요 시기 자체가 굉장히 그 시작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경기가 한 46세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36살부터 이런 39살이죠. 이때부터 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고, 또한 기간도 우리가 폐경기가 한 5년 정도 말씀드리는데, 개인차가 커서 뭐 우리가 8년까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이행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난소에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난소의 그 난포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FSH 농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난포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좀 빠른 월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월경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첫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배란 주기 자체도 우리가 일찍 배란이 되는 그런 거 포함해서, 배란 후에 또 우리가 황체기에 결함이 있고, 또 이게 시작되면은 배란이 안 일어나고 또 불규칙한 배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폐경 이행기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것들이 심한 그 격동기라 그러죠. 격변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폐경이 이때 일어나는데 이 전에 호르몬 양상하고 폐경 이후의 호르몬 양상은 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변화는 폭이 크고 불규칙적인 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원인이 되겠고,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치료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증상이라는 건 주로 요 시기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흔히 우리가 불규칙한 출혈, 이상질 출혈 그러면 장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불규칙한 배란 이런 결과 또 피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호르몬의 중요한 그 목표 기관이 우리가 유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불규칙한 호르몬 자극에서 양성 유방 질환 이런 것들이 호르몬과 관계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늘부터 또 2시간은 많이 알려진 그런 폐경 증상이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갤럽에서 대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서 우리가 대표 증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변화하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3가지 증상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홍조로 대표되는 혈관 운동 증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경 생식 비뇨기 증후군, 이래서 방광하고 생식기 이런 부분에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제일 큰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아직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인과관계가 좀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 위에 여기 보시면은 쉽게 잊어버린다. 이것도 거의 50%에서 가까이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 관절통 이런 것들도 꽤 40% 이상이니까 많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울감이라든지
불면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말고도 근골격계에 대한 우리가 증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피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뇌 기능에 대해서 기억력, 그 다음에 우울감, 그 다음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다양한 호르몬 증상 중에서도 특히 이 근골격계라든지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 또 하나는 뇌 기능에 대해서 큰 증상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열성 홍조에서 우리가 많이들 이거는 알려진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인이 지금 감소만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그 격변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동반된다. 그래서 요 각각이 우리가 독립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은 열성 홍조가 있으면은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호르몬이 없어서 나오는 열성 홍조. 그때는 물론 이제 폐경 호르몬요법이라는 것이 지금 알려진 많은 치료법 중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호르몬이 격변해서 일어나는 초기 폐경 이행기의 문제점은 우리가 호르몬 부족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경구역 복합 피임제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폐경 이행기에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강조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건 잘 보시면은 가령 그 호주의 여성에서의 연구, 영국의 여성에서의 연구, 미국에서의 폐경 이행기 연구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로라고 표시된 게 지금 우리가 폐경 시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상당 우리가 환자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보시면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오래 끌 수도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한 가지로 이렇게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좀 어렵고 굉장히 그 갱년기 증상으로서 또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별 진단을 또 말씀드리면은 호르몬에 의한 것만, 난소 호르몬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인성, 외인성,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HPOXS라는 게 그 외부 스트레스에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한 열성 홍조도 꽤 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으로는 갑상선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증이나 항진증 다 중요한데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뵀을 때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 이런 걸 꼭 체크하고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문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이 생식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폐경 생식 비뇨기 증후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핍에 의한 위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비뇨기 또 거기에 따르는 성기능의 증상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해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50%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신적인 호르몬요법을 쓰면 열성 홍조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조절이 되지만 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국소요법 그렇죠. 여기 호르몬을 우리가 질정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은 요 국소 증상은 굉장히 우리가 또 우수하게 조절이 될 수가 있고 또 호르몬을 못 쓰는 경우 그죠 유방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소요법을 쓰면은 전신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험부 증상이라는 게 건조증, 가려움증, 자결감, 자극감, 그 다음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기능 장애가 그에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질협착이 돼서 우리가 성교통 그렇죠. 분비물이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2차적인 것도 있지만 남성 호르몬의 저하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욕이 떨어지는 거,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 자체가 지금 위축이 왔기 때문에 성욕의 질치료 이런 것 때문에 또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요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 시기에 비뇨기성 식이계통에 우리가 위축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또 변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남편 되신 분들은 또 아직까지도 호르몬 기능이 왕성해서 이게 잘 그 갈등의 우리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서로가 이해를 해서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왜 오는지 또 치료가 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또 호르몬을 끊게 되면 또 재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흔한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변 우리가 관계로 해서 소변을 자주 보신다든지 급하게 없신다든지 소변 볼 때 아프시다든지 또 좀 시기가 지나면 요실금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방광염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생활 후에 이런 것들이 또 관계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급하게 응급실 가서 치료하고 그러시는 거 보면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근골격계의 우리가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피부의 노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또 여기 우리가 그 모발의 노화 이런 것들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고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호르몬하고 관계됐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라든지 모발의 문제였으면 이건 피부과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여기 가서 치료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라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재상피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다치면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탄력성은 이렇게 돼서 또 주름도 생기고요. 또 쉽게 다치면서 멍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습제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이 떨어져가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또 피부 감각에 또 우리가 이상해서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르몬 부족으로 해서 콜라겐, 일라스틴이라든지요, 하이알루론산이라든지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호르몬 우리가 잘 쓰시면은 이것도 많이 막을 수가 있겠고, 사실 저희 외래 같은 데 보시면은 뭐 70대 뭐 이후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얼굴만 뵙고서는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우리가 조절이 돼서 피부노화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탈모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됐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탈모가 늦게 시작하고 더 느리게 진행되는데 특히 폐경 후에 우리가 탈모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호르몬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 감소 호르몬 중요하죠. 그렇죠. 여성 호르몬 감소 중요한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호르몬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빈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호르몬 치료하면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성 탈모에 있어서 남자에 있어서는 이제 이 앞쪽에 그 M자형의 그런 탈모가 진행되는데 여성의 경우에서는 위에 두정 부위에 가운데 이렇게 탈모가 진행돼서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시기에 보면은 체형하고 그렇죠.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잘 모르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체중이 변하고 우리가 비만도가 높아지나 그런 거 해서 더군다나 이제 복부 비만이 많아지니까 이걸 잘 다이어트라든지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폐경이 되면은 체지방이 많아지고 내장 비만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이 커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둔부에서 있는 지방이 내장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뼈가 약해진다는 건 다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근육량하고도 호르몬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체중이 는다고들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노인들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타입의 제일 나쁜 체성분 변화가 있는데 호르몬 치료하면 이런 걸 역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체성분이 증가를 막고 내장 비만이 줄고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늘어나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체중이 안 빠지지? 빠진다 그랬는데 혹은 1kg 늘었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호르몬 안 쓰면 5kg가 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지방이 줄고 특히 내장 비만이 들고 뼈가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시기에 보시면은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병원 가면 원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왜 얘가 이렇게 불편하죠? 그러면은 뭐 노화의 시작이다, 또 퇴행성 변화다 이런 얘기 듣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호르몬이 이런 데 관여된다는 걸 오늘 강조하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분 증상은 관절통이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지금 아픈 거 말고도 특히 아침에 붓고 뻣뻣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닝 스티프니스 이런 말도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불편하시다가 활동하시는 분들 풀리다가 또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특히 주부들은 손을 많이 쓰시니까 직장에서도 뭐 손 많이 써서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체중이 부하되는 특히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되겠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퇴행성 변화가 일찍 일어나는 게 어깨 관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 우리가 변화 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어깨에만 생기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요통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지만은 이렇게 아픈데 병원 가면 검사해서 이상 소견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료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 도움이 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리가 감별 진단을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데 여기 관계는 이제 통증을 지나서 염증이 우리가 왔다고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외견상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그러고 엑스레이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보시면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끝의 관절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병하고 감별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성의 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해서 염증 소견일 때 같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게 피검사에서 나와서 이건 우리 감별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손끝의 관절은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 질환은 또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이라든지 이런 게 또 경우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라 그래도 우리가 호르몬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임신 중이라든지 경구용 피임제 사용으로 호전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환이 호르몬이 없게 되면 더 폐경이 나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호르몬으로 조절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폐경 이행기 때 경구용 피임제를 쓰게 되면은 이런 그 병의 류마티스 관절의 위험이 유의하게 20%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전에 사용한 사람도 좀 덜 나와서 한 10% 정도는 덜 이런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불편하시다 그럴 때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 결과에는
연골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연골 그 밑에 있는 그 골조지, 그렇죠. 그다음에 근육이라든지 그 활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호르몬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하면 통증이 오고 통증이 있을 때 호르몬을 우리가 쓰게 되면 좋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논리상의 비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육하고 인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호전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절통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관절통의 완화 이런 것들은 WHO의 연구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라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복합 치료했을 때 모두가 다 유의하게 통증이 완화가 된다고 보고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골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MRI 같은 거 찍어서 나온 건데 무릎 연골이 호르몬 약을 쓰면 더 우리가 감소가 줄고 혹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뒷받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병이 진행되면은 골관절염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그다음에 관절통이 갱년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골관절염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는데 부위별로 말씀드리면은 손하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골반 이런 관절염이 우리가 위험이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골관절염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관절 치환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관절을 갈아 끼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인 연구 분석 결과 보시니까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골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런 걸 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인 전관절 치환술까지도 우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호르몬 격변하는 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은 호르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또 중요한 문제점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한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우리가 불편하신 점이 있지만은 최근 연구에 있어서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보는 질문은요. 갱년기 증상이 없긴 한데 예방적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요? 골다공증이나 항노화 이점이 많다고 해서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된 지 거의 한 90년대이기 때문에 어떤 약보다도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가령 예방적 목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게. 그런데 가령 예방 목적으로 썼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든지요. 또 혹은 또 우리 건강 수명이 연장되든지 또는 우리가 사망률이 준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닌데 저같이 이렇게 폐경을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50대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쓴 분들은 물론 증상이 있어서 쓴 건 대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통해서 임상시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령 중요한 병을 예방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장병에 대한 얘기고요. 또 골절에 대한 얘기고요. 또 중요한 건 요새는 폐경 후에 직후에 약을 쓰게 되면은 치매에 대한 예방도 있다 그러죠.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들이 거의 많이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약을 쓴 사람들에 대한 사망률의 감소, 전체 사망률의 감소 이런 것까지 꽤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관심 있다 그러면 저는 예방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보겠고 또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신 거는요. 호르몬 말고는 갱년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괜찮다고는 하지만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세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올 때마다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유방암이 어떤 병이라는 걸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유방암으로 죽을 것 같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방암이라는 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하고 많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세 때 제일 많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뭐죠? 70대, 80대는 거의 없는 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방암 걸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상선암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암의 예후가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예후로 봤을 때 갑상선암보다 조금 두 번째로 예후가 좋은 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료 성적으로 따지면은 OECD 통계를 보면 제일 우리가 우수한 거로 되어 있어요. 사망률이 제일 낮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잘 알면은 유방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고 또 유방암에 대한 연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50세 때 에스트로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썼을 때 유방암이 예방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유방암 사망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추적 조사한 WHO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2% 발생이 줄고요. 우리가 사망은 40%가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예방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혼란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에스트로겐만 얘기 들었지만은 자궁에 있는 자연 폐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많이 이용된 약이 조금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나머지 프로제스테론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가라든지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약, 그렇죠. 여러 가지 약 중에서 그 하나만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중요한 암이 아닌데 호르몬을 잘 쓰면 그것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 있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요새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은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삶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노년기 질환 그러니까 지금 근골격계의 노화, 혈관의 노화, 뇌의 노화,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 전번에 드렸지만은 우리가 유방암이 떨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폐암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대부분이 흡연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면은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화기계통의 암입니다. 중요한 암이. 그래서 대장암, 위암, 간암 이런 췌장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비하면 이런 암들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대장암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노인성 암인데 유방암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암에 대한 것도 요새는 그 노화의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호르몬 쓰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은 요새 코로나 우리가 굉장히 그 노년기에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한 대로 젊은 사람은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호르몬 쓰는 노인은 또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역력의 노화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1세입니다. 호르몬을 57세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몇 년을 더 먹어야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많이 지금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세라든지 폐경된 지 10년이 안 넘었을 경우에는 지금 어느 병원에서 시작을 해도 특별히 우리가 못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57세부터 먹었다니까 시작 시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몇 년을 써야 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5년 얘기를 좀 했던 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나쁜 프로제스테론을 썼을 때
5년이 지나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 이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좋은 그 프로제스테론을 골랐으면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장점이 오래 쓸수록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의학적으로 무슨 다른 우리가 금기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를 빼놓고는 오히려 오래 쓸수록 좋은 것이죠. 특히 골절 예방, 그다음에 심장병 예방, 치매 예방 이런 거는 오래 쓸수록 좋다고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다 그러면은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시작은 못하죠. 그렇지만 60이 넘어서 끊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질문은요. 증상이 없어도 5년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5년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 괜찮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5년 넘으면 뭐가 나쁜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건 조금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유방암이 노년기에 중요한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거는 56세 분이신데 갱년기 증상이 특별히 없어서 지금 호르몬 치료 안 했는데 7년 차인데 관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지요? 자궁근종이 있고 유방이 좋다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유도암이 있어서 추적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를 했죠. 관절이 좋지 않다고 그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별로 가서 뚜렷한 치료법을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원인이 호르몬이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호르몬을 잘 쓰시면은 노년기에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근골격계의 노화죠. 근데 다른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이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노화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결국은 전관절 치환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지금부터 초기 때 이걸 잘 쓰시면은 저는 그 근골격계에 굉장히 좋은 예방제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죠. 가령 우리가 근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종 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10,000명도 1명도 안 되는 정도로 우리가 육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을 써서 근종이 0.8cm인데 가령 1.5cm가 됐다. 그런 건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근종이 변화했다. 호르몬이 작용을 했네. 따라서 우리가 뼈가 좋아지겠네. 혈관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출혈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근종이 있다고 못 쓰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것도 추적 관찰 중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암을 왜 추적 관찰할까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호르몬하고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갑상선 때문에 못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아까 강조를 했지만은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기능상의 문제 있을 때는 꼭 그걸 해결하시고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대표적인 영상을 제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공감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든 증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절의 노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쓰실 수 있다면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셔서도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까 모르는데 호르몬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쓰는 호르몬을 쓰지 말라 이런 뜻이지 절대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신다 그러면은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클리닉에 가셔서 거기에 맞는 호르몬을 쓰면 또 안전하게 쓰고 또 좋은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폐경된 지 10년 되었는데 늦게 이렇게 호르몬 복용이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10년 정도 되시면 그렇게 늦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인 지침이라면은 폐경된 지 10년 혹은 나이가 60이 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쓰라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인이 증상이 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면은 물론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슷한 질문 되겠죠. 50대 어머니가 갱년기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제라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저는 물론 50대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출퇴근 시간에 또 갱년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직도 방송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지나갈 텐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아픈데 안 된다면 뭐 영양제나 먹지 뭐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혹시 한약 성분 들어간 호르몬 치료제도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선입관이 좀 있어요. 가령 이에 대한 이조 시대 때 사약을 내린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자연 성분으로 만든 그런 거기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성분이다 그러면은 다 안전한 줄 알아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호르몬을 우리가 쓰면은 그게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그 한약 성분 중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또 이런 한약 성분이라든지 뭐 자연 성분 이런 거 두고 증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자궁 치료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한약이라는 게 또 상당히 또 값이 좀 비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위약 효과라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또 많이 효과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쓰시죠. 그리고 방송 같은 데 보면 하루 종일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약간 뇌가 좀 이렇게 세뇌가 돼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불편하지 않아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약의 성분 중에 지금 우리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히려 끊고서 저는 호르몬 치료만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다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건강해도 난소 기능이 멈추죠. 50세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남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마지막에 할 생각인데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게까지 또 서서히 이런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무슨 전신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예외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70대, 80대 되시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죠. 근데 그 어려운 게 저희 관점에서 봐서는 여성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노령사회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우리가 안내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못 쓰는 약으로 돼 있어요. 물론 지금 가령 운동선수가 쓰는 그런 고량의 남성 호르몬은 절대로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지금 보통 노화랑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조심스럽게 쓰면은 임상시험 결과도 나왔지만은 그 전립선 암도 이거 물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되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오히려 좋아진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성도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저는 한번 우리가 상담을 해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은요. 49세 때 우리가 곧 폐경을 겪을 텐데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평소에 어떤 습관이 갱년기를 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어렵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갱년기라는 게 가령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변화인데 이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변동이라든지 감소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예방 방법이라든지 치료법이라는 건 벌써 다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무슨 뭐 식생활 개선하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원인을 알았을 때는 원인 치료를 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분은 자궁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궁암은 요새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자궁 경부암이 많죠. 자궁 경부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왜 생기는지 다 알고 있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가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하고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 경부암의 경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그 호르몬과 관계에서는 자궁 내막암이라고 있어요. 자궁 경부보다 좀 체부 쪽에 있는 내막 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미국 같은 비만한 국에서 비만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호르몬에 관계된 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호르몬 치료를 잘하면 또 경구용 피임약을 먹으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자궁 내막암의 예방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암이 있다고 못 쓰는 건 아니죠. 물론 초기인 경우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궁 내막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7세인데 지금부터라도 약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시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 약을 선택하든지 용량이라든지 투여 경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부담 없이 약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7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여명이 최소한 2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힘든 기간에 아마 예측하실 거예요. 우리 위에 분들 보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신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전문 기관에 가서 약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아비브 그랬죠. 근데 두아비브라는 말은 뭐 우리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호르몬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관심 갖게 되냐면은 자궁이 있는 경우에 중요한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월경이 있죠. 그렇죠. 질출혈이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하시고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개발된 게 두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사람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게. 그 자궁이 있을 때 이걸 쓰면은 거의 질출혈이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호르몬 효과가 좀 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료 효과가 없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치료를 안 하는 사람보다 물론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이 아직은 좀 고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두아비브도 우리가 쓰실 수가 있다고. 물론 골 감소도 우리가 약을 안 쓰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예방이 되고요. 물론 호르몬에 대한 효과보다 좀 못하지만요. 그래서 그 약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효과가 없다고까지 얘기는 못하는 거죠. 효과는 있는 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 폐경 2년 됐는데 리비아를 먹고 계시는데 약을 바꾸고 싶으면 호르몬 검사를 다시 하고 바꿔야 하나요? 리비아를 제일 약한 약이라고 하는데 관절통이 계속 있어요. 약을 바꿔야 하나요? 지금 특정 약에 대해서 제가 말하진 않고 싶은데 우리가 많이 쓰니까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이 리비알이죠. 근데 이게 왜 제일 많이 처방이 되냐면은 제일 좀 약한 약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나가면 부작용이 제일 약이죠. 아까 강조했다면 질출이 없고요. 유방 자극하는 효과가 적어요. 물론 이것도 유방암 예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두아비브처럼 효과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처럼 약을 먹는데도 우리가 치료 효과가 좀 덜 나온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면은 관절 우리가 통 같은 것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럴 때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52세 환자분인데요. 역시 이분도 관절이 아파서 우리가 호르몬을 썼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지금 얘기 드리지만 무슨 약을 썼는지 지금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4개월 호르몬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먹는다 그러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호르몬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들어보시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치료 방법이 별로 없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건 조금 더 우리가 전문 클리닉에 가서 상의하시면은 약의 종류가 많으니까 효과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초기에 먹어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개인에 맞는 약이 있고 또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강한 약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그런 약을 조절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인데 유방 환자입니다. 49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목시펜 먹고 리프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살이 쪄서 우울해집니다. 자궁근종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방암 수술을 이제 49세 환자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세 때 제일 환자가 많다 그랬어요. 유방암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타목시펜을 먹고 우리가 리프린 주사를 맞는 거 봐서는 아직 완전히 폐경이 안 되신 분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방암 치료는 물론 잘 됐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억제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고요. 또 그 결과 2차적으로 우울증도 생기지만 호르몬 부족 자체도 우울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궁 근적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효과는 아닐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참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에 대한 증상에 대한 호전은 지금 이제 에스트로겐 얘기를 주로 말씀드렸죠. 타목시펜도 에스트로겐 억제제고 리프린 주사도 우리가 에스트로겐 억제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우리가 호르몬도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증상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보통 클리닉에서는 아마 금기증이라 치료를 아마 안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시면 상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는 필수인가요? 견디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유방 갑상선 무록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갱년기 증상이 심하죠. 그러면서 뭐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도 다 경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들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근저에는 호르몬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불편하시다고 생각하면 물론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또 우리가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갑상선에 무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양성이란 얘기죠. 악성이면 벌써 큰 우리가 문제가 있고 치료를 하겠죠.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성 유방암이 있을 때 호르몬 쓰면 악성이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갑상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불편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지금 우리가 갱년기 상태가 어떤지, 폐경이 됐는지, 폐경 이행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위험 인자를 파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대부분이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 20, 30분 하는 거는 중요한 제목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보를 드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의견이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요, 지금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겪는 증상인데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서 또 많은 또 우리가 치료 때문에 여러 과를 다니지만 치료 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가능한 치료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런 의도로 제가 한번 또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증상 세 번째 강좌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